천안문 광장에 걸려있는 이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마오쩌둥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을 건국한 초대 주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천안문 광장에 걸려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처럼 집집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하진 않지만 중국 사람들도 북한 못지않게 마오쩌둥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다, 영원한 영웅이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펼친 정책으로 중국이 망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말이죠. 이 정책은 바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이게 보통 수준으로 망할 뻔한 게 아닌데, 대약진 운동이 끝나고 196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무려 마이너스 27.3%를 기록했거든요. 이때 6.25 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였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중국은 노동력, 영토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강대국이 안 되는 게 이상한데, 도대체 마오쩌둥은 무슨 짓을 했길래 중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걸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마오쩌둥의 뻘짓편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중국 내부에서 벌어진 국공내전으로 공산당의 모택동, 즉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아무래도 내전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 마오쩌둥이 둘러본 나라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때 중국 전역에는 먼지가 둥글둥글거리고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울 줄만 알지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생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 마오쩌둥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던 중국과 인민들을 구할 생각을 못했는지 오로지 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길 원했죠. 그런데 왜인지 마오쩌둥은 소련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은 중국이다. 결국 소련에 눈밖에 난 중국은 스스로 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버리죠. 그렇게 마오쩌둥은 경제부흥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른 이후 박정희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마오쩌둥도 중국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을 1977년에는 1000달러, 2000년에는 1만 달러를 넘어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도 했으니까요. 뭐 이렇듯 마오쩌둥은 내전 이후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1958년 중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경제부흥 정책을 계획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 일단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일이 잘 되든 간에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칭 천재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서 공업화도 되어 있지 않던 중국이 15년 이내에 미국, 영국을 따라잡는다고 떵떵거리기도 했으니까요. 벌써부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이전부터 중국을 지원해주던 소련도 어이가 없었는지 네 알아서 잘 해봐라 하면서 손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했던 혁명적인 아이디어, 마오쩌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할 천재적인 발상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죠. 그렇다면 과연 마오쩌둥이 이 대약진 운동을 어떻게 진행했냐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당시 강대국들은 모두 공업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 마오쩌둥 또한 빠른 시간 내로 공업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공업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하면서 중국에 남은 거라곤 자본 기술도 아닌 인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선 기계로 옷을 찍어낼 때 중국에서는 바늘로 한 땀 한 땀 옷을 짜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수십, 수백, 아니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먹어야 할 엄청난 양의 식량이 확보돼야 했어요. 때문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시작을 농업 생산량 증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렇게 15년 안에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영국과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게 진행된 첫 번째 계획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벼를 더 많이 심고 비료를 더 많이 뿌리고 농업 생산에 방해될 요소를 제거하면 끝.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마오쩌둥이다 보니 이 단순하고 당연한 계획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었지만, 역시 마오쩌둥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먼저 벼를 하나 심어야 할 면적에 2개의 벼를 심어버립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벼를 많이 심었으니 수확량도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겠지만,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벼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폭삭 망해버렸죠. 그래도 불굴의 마오쩌둥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 그만큼 비료를 많이 뿌리자 라는 마인드로
다시 농업 생산량 증가 도전을 외쳤는데요. 이 계획 초기에는 분뇨나 해초 등을 뿌리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 1분 1초가 급했던 마오쩌둥은 또 다른 비료를 찾기 시작했죠. 역시 천재적인 눈에 마오쩌둥의 눈에 들어온 비료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농가에 지어져 있는 집들이 대부분 볏짚이나 진흙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비료로 쓰기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벼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집을 부숴 비료로 쓴 겁니다. 아무래도 셀 수 없이 많은 인민들의 집까지 부숴대면서 비료로 사용하다 보니 꾸역꾸역 농업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를 이루진 못했기에 마지막 계획을 진행하게 되죠. 이 계획은 농업 생산에 방해되는 요소, 그 중에서도 모기, 파리, 쥐, 참새를 제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사해 운동이죠. 사실 모기, 파리, 쥐 같은 경우 곡식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소중한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에 대한 분노가 강했습니다. 결국 참새를 해로운 새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참새 박멸 운동이 시작되었죠. 이때 중국 정부는 인민들에게 참새를 잡는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하는데, 참새가 보인다면 징과 꽹과리를 울려라. 만약 징과 꽹과리가 없다면 새수떼야라도 울려라. 저 양식이나 축내는 교활한 새들이 어디 앉지 못하게 만든 뒤 지쳐 죽게 만들어라.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오쩌둥 주석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민들은 참새 잡기에 혈안이 되면서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죠. 결국 평범한 사람들과 학생, 심지어 군인까지 동원된 참새 박멸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 1년 만에 약 2억 1,000마리가 죽어 멸종위기에 놓이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참새가 불쌍할 정도로 잡아댔으니 마오쩌둥과 동민들은 풍년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참새가 해충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지만 이미 제사의 운동으로 중국 전역에 있는 참새를 제거해버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같은 해충들이 농가에 들끓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논밭은 메뚜기 상륙 작전의 초토화가 돼버렸죠.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정책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오쩌둥, 일단 줄어든 곡식이라도 팔아서 번 돈으로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천재 두뇌를 지닌 마오쩌둥식 운영으로 진행되었죠. 당시 중국에는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가진 거라곤 자본 기술도 아닌 인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즉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철소가 없다는 것은 철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제철소? 그거 꼭 있어야 해? 우리 인민들이 집에서 철을 생산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 인민들의 홈메이드 용광로가 바로 토법고로입니다. 이때 집집마다 지어진 토법고로의 수만 해도 100만 개 이상이었고, 인민들은 각자 생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철처럼 보이는 물건들은 싹 다 모아서 토법고로에 때려박기 시작했죠. 집에 있는 밥 숟가락부터 온갖 식기구, 자전거, 심지어 농기구까지. 이 상황은 하루빨리 공업화시켜서 농기구를 만들려고 철을 만드는데, 철을 만들려고 농기구를 때려박는 대단히 신박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런 눈물나는 노력으로 중국의 산업 생산량은 55% 증가라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철소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이라는 것은 일반인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소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는 품질 좋은 철이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용광로에 고철을 때려 넣어 녹이면 질 좋은 철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 믿었죠. 그렇게 마오쩌둥은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법한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철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또 이런 똥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땔감의 양이 필요했는데, 마오쩌둥은 이를 참 쉽게 해결해. 산에 있는 나무를 싹 다 베어버려서 민둥산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인민들의 용광로를 달구기 위해 인민들의 과수원에 있는 나무를 밀어버려라 라는 지시를 해버린 거죠. 이로 인해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기도 하면서 인민들의 삶은 각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오쩌둥을 추앙하던 인민들도 등을 돌려 욕을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마오쩌둥을 향한 존경심이 가득 차올라 물개박수를 치던 인민들은 대약진 운동 이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증오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유례 없었던 대기근을 겪으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일만한 인민 2,500만 명에서
많게는 4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했던 농업 생산량 증대라는 목표는 1958년 농업 총 생산액이 550억 원이었지만 1962년에는 430억 원으로 줄어버리기도 했죠. 결국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이 아닌 대후퇴 운동 정책을 펼친 대가로 1959년 권력을 일부 내려놓으면서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부정했다고 하죠. 그러나 마오쩌둥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약진 운동 저리 가라 하면서 중국 역사를 리셋해버리는 엄청난 사건, 그 유명한 이름하여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정책이 완벽한 실패로 끝나버리자 명성의 똥칠, 권력의 나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리곤 중국 인민들의 영웅이자 아버지에서 수천만 백성을 굶겨 죽인 최악의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놓이기까지 했죠. 그래도 중국 공산당에서 혁명을 이뤄낸 전설적인 인물이었기에 마오쩌둥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이 이선으로 물러난 이후 빈자리를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의 측근으로 메꾸게 되면서 마오쩌둥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몰락한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류샤오치, 덩샤오핑의 등장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고 싶던 마오쩌둥에게는 오히려 악수였던 건데, 무슨 일인지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마오쩌둥이 펼쳐왔던 정책들을 하나씩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마오쩌둥의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는 다르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오쩌둥은 자신이 세운 중국과 권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복 맞고 자신을 줄곧 신격해왔던 마오쩌둥의 권력욕은 남달랐었습니다. 측근이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끌어내린 뒤 다시 중국을 되살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이용해먹기 아주 좋은 이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학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중후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나이든 기득권층보다 쉽게 선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삼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수월하게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때마침 당시 중국의 학생들은 공산당을 향한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 대약진 운동을 겪으면서 부모 형제를 눈앞에서 잃었지만 지도계층인 공산당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은 청년들의 반발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내 탄압을 가하면서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만들고 있었죠. 이로써 천재둔의 마오쩌둥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곧바로 청년들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청년들에게 썩어 빠진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이 나라 중국을 바로잡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압받고 있던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정치질하기 시작하는데, 이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청년들이 마오쩌둥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마오쩌둥은 자신이 했던 말을 모아 만든 모 주석 어록을 퍼뜨려 읽게 만들어 버렸죠. 이로 인해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청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곧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위병은 대학생들과 고교생들로 이루어져 준군사적인 조직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홍위병들이 활동하기 위해선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죠. 그런데 때마침 당시 베이징에서는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연극의 내용은 명나라 때 폭군 가정제가 해서라는 충신을 파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연극의 내용을 문제 삼았죠. 여기서 마오쩌둥이 지적한 문제는 다름 아닌 봉건시대 관리 해서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음모이고, 현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 사상을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트집을 잡게 된 거죠. 이 말을 듣게 된 홍위병들은 안 그래도 곱게 보이지 않았던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66년 7월 27일 홍위병 대표단은 마오쩌둥에게 사회와 정치를 바꾸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1966년 8월 5일 마오쩌둥은 이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사령부를 폭격하라 라는 대자보를 붙였죠. 또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이 실천해야 할 혁명 지침 16개조, 흔히 말하는 마오주의를 발표하면서 파사구, 즉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척결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문화대혁명의 진정한 서막을 알리게 된 것이죠. 천안문 광장에는 수십, 아니 수백만 명이 넘는 홍위병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홍위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즉시 공안을 투입시켰지만,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초대 주석에 대한 불복종이기에 공안들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죠. 이로 인해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은 홍위병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후 류샤오치는 두들겨
두들겨 맞은 다음 집에 감금되었다가 사망. 덩샤오핑은 두들겨 맞은 다음 저기 시골 마을 트랙터 공장 노동자로 쫓겨나 버렸죠. 그렇게 마오쩌둥의 권력 쟁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홍위병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에게 모든 기득권 세력을 때려잡고 옛것을 파괴해라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죠. 이때 홍위병들의 첫 번째 타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이었습니다. 혁명 활동을 한답시고 1200만 명이나 되는 홍위병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모두 기득권 세력이라 생각하고 처단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단지 홍위병들보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내쫓은 뒤 홍위병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는 의사, 지방 고위 관료, 예술가 등도 예외는 없었죠. 또 홍위병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상식에서 벗어난 잔혹한 행위를 일삼게 되는데 마오쩌둥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한 죄로 두들겨 팬 뒤 삭발시키고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일단 피떡을 만든 뒤 공개 처형을 하기 마련이었죠. 심지어 홍위병들은 이 대상이 부모, 형제, 가족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으로 집단이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집단 광기로 변질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당시 중국 내에서는 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위병들의 광기는 이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 문화재로 향하게 되는데요. 마오쩌둥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문화재를 파괴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이 커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죠. 먼저 홍위병들은 유교가 기득권 세력의 오래된 사상이라 생각해 공자의 묘를 파헤쳐버렸습니다. 1300년도엔 공자사당의 현판을 부수고 공자상도 부수고 오래된 유교 서적까지 불태워버렸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의 묘가 처참하게 파괴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창일의 능, 중국의 명장 중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악비, 명태조, 주원장의 황릉석비, 명황제, 만력제의 능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불교 경전, 오래돼 보이는 유물, 책을 포함한 수많은 문화재를 부수고 태워버리면서 이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는지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영토의 50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징의 6843곳의 유적지 중 4922곳이 파괴되었다고 하니 문화 대혁명이 이루어진 10년 동안 4000년간의 역사를 리셋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광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위병들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면서 파벌이 나뉘어 다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툼이 그냥 주먹 다툼이었으면 모를까 총과 장갑차를 개조해가면서 내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홍위병들의 광기가 너무 과열된 상황을 지켜보던 마오쩌둥은 이들을 진정시키려 하나의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도시에서의 혁명은 잘 이루어졌으니 혁명의 최전선인 농촌으로 나아가 노동력에 힘을 보태라. 마오쩌둥 말이라고 하면 곧 죽어도 맞는 말이다 라고 외쳤던 홍위병들은 이 말을 듣고 농촌에서 혁명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곧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에게 또 하나의 지시를 내리게 되죠. 홍위병들아, 농촌으로 내려가 혁명을 이어가느라 고생이 많다. 그리고 니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도시로 올라오지 마라.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이 권력과 영향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더 이상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홍위병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홍위병들은 농촌에 갇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쇠퇴되었고 그동안 몹쓸 짓을 당해오던 사람들은 힘 빠진 홍위병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뭉쳐있을 때나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었지 막상 흩어지고 나니 일반 학생에 불과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광기와 피바람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인해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붕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죠. 공업과 농업 생산력이 크게 뒤처지면서 경제는 정지하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수준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역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신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더라 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